외국인이 본 한말고엔드 김세곤. 1896년에 서울. 비숍 여사는 1896년 10월에 네 번째로 조선에 입국하여 5개월간 지내다가 1897년 3월에 조선을 떠나 영국으로 귀국했다. 비숍이 머무른 시기는 고종이 1896년 2월 11일에 아관 파천하여 1년 이상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다가 1897년 2월 20일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한 때였다. 경운궁은 당초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사가였는데 1592년 임진왜란 때 의주로 파천한 선조 임금이 서울에 돌아와서 임시로 거처한 곳이다. 비숍 여사는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총 37장 제36장에서 1896년에 서울을 기술했다. 1896년 10월에 제물포를 떠나 서울에 이르니 돈이문서대문이 나타났다. 조선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 서쪽 입구는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느낌을 주었다. 외국인 거류지 정동에 도착한 나는 러시아 공사관의 방향으로 난 모든 골목에 몇몇 조선 수비병들이 질서 없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장총에 기대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투덜거렸다. 1896년 10월은 고종이 아관 파천한 지 10개월 된 시점이다. 필자주. 내가 묵을 숙소의 마당은 왕이 새로이 옮겨온 궁과 담장도 없는 쪽으로 열려 있었다. 많은 내시의 시중을 받은 왕과 세자는 시중을 받으면서 러시아 공사관 안에 마련된 피난처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사당에서 통상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 사당에는 시해된 민비의 시신 조각들이 봉안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민비의 능을 만들고자 직관이 명당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울 문 밖 몇 마일 지난 곳에 수많은 비용을 들여 맷자리를 잡았으나 직관에 의해서 흉지로 판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덕수궁 당시는 경운궁은 영국 대사관과 담장이 붙어 있다. 비숍이 머문 숙소는 영국 공사관 근처였으리라. 한편 민왕후는 1895년 8월 20일에 시해당했으나 승하가 즉시 반포되지 못하고 10월 15일에야 반포되었다. 지난번 별난 때에 왕후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나 날이 점차 오래되니 그날의 세상을 떠난 증거가 정확하였다. 개국 504년 8월 20일 묘시 오전 57시에 왕후가 곤령 앞 경복궁 건청궁 곤령 앞 옥호루에서 승하하였음을 반포하라. 고종실록 1895년 10월 15일. 일본인 낭인들은 왕비의 침실인 곤령 앞에 침입하여 왕비를 찔러 죽였다. 이후 시신을 노건의 소나무 숲으로 옮겨가 나무단에 등유를 부은 뒤 시신을 불태웠다. 남은 것이라고는 뼈 몇 마디뿐이었다. 1895년 10월 19일의 고종실록에는 손씨의 대행 왕후의 영상을 옮겨놓고 이어 소렴을 진행했으며 미씨의 대렴을 진행하고 신씨의 시체를 제궁에 넣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황현 1855만 1910의 매천야록에도 1895년 10월 15일의 국휼조서 반포 내용이 실려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수록, 구경 매천야록 제두권 고종 32년 을미 1895년 24. 국휼조서 반포와 민후장례 24. 국휼조서 반포와 민후장례 10월 15일 국휼조서를 반포하였다. 백관들은 경유문에서 통곡하였으며 태안전에는 빈정관을 모시는 곳, 문경전에는 혼전을 설치하였다. 16일에는 스불하고 17일에는 소렴, 19일에는 대렴, 22일에는 성복을 하였다. 왕후가 복이 되고 나서 빈, 염 등의 의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옥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은각 서쪽 산봉우리 밑에 있는 녹산 숲속으로 가서 그곳 땅을 파보니 모래와 재 속에 섞인 뼈마디가 나왔다. 시신의 부위를 잘 분간할 수 없었는데 고양군에 사는 한 늙은 환관이 나이는 70여 세인데 상사에 익숙하여 썩은 뼈도 잘 구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그를 불려들였다. 관리들은 그의 말만 따라 뼈를 칠성판에 맞추어 놓는데 빈 곳은 남아있는 재를 넣어 보충하였다. 그리고 비단으로 된 옷 수십 벌로 여러 번 싸서 제궁에 넣었다. 시신은 제대로 맞추어지지 못한 채 3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나는 이 말을 정만조에게 들었다. 정만조는 국내부 관리로서 그 일에 참여하여 목격하였다. 이어서 10월 22일에는 왕후의 시호 망단자를 순경으로
능호망단자를 숭능으로 하였다. 따라서 왕후의 시호는 처음부터 명성황후가 아니었다. 한편 고종은 1896년 9월 4일에 빈전을 경운궁으로 옮겼다. 비숍이 조선에 오기 한 달 전이었다. 외국인이 본 한말씩. 비숍, 고종을 경운궁에서 아련하다. 비숍 여사는 1897년에 경운궁에서 고종을 아련하였다. 고종은 1897년 2월 20일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따라서 그녀가 고종은 만난 시기는 2월 20일 이후부터 그녀가 조선을 떠난 3월 사이이다. 국왕은 내가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정중히 마련하여 주었다. 나는 지난번처럼 영국 공사관의 통역관을 대동하고 경운궁에 입궐했다. 대궐 입구에는 일본 군복을 입은 수비대 여러 명이 쭈그리고 앉아 문을 지키고 있었다. 지난번 단발령 당시에 잘린 그들의 머리는 다시 자라 귀 뒤로 뭉쳐 있어 준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두 번째 문에 이르니 어떤 가마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아. 나는 가마에서 내려 매우 간소한 아련실로 걸어 들어갔다. 중략왕과 세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소매가 달리지 않은 매우 우아한 담황색 상복과 담황색 패티코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내시, 궁녀, 국왕이 총애하는 박상궁엄 상궁과 대궐 관리들에 둘러싸인 채 아련실 끝 높은 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으며 매우 순진무구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비숍 즈음 신복용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P 439-440, 1895년 양력 10월 8일에 일어난 을미사변으로 민왕후가 갑자기 승하하자 고종의 슬픔은 너무 컸다. 그는 빈전에 가서 왕비를 위해 자주 제를 지냈고 왕비를 못내 그리워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환관의 장난질 글이 나온다. 1896년에 고종은 민왕후의 죽음을 애통해 맞이하나 말만 나와도 문득 눈물을 줄줄 흘렸으며 경대거울과 대야 등을 보고도 탄식하면서 어루만지며 참아놓지 못했다. 한 환관이 자기와 절친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민왕후의 경대 속에 접어서 넣어두었다. 고종이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보며 이 웬 사람이며 무슨 연고로 여기에 적혀 있는가? 라고 물었다. 그 환관은 울먹이며 대답하기를 마마께서 살아계실 때 이 늙은 몸에게 수령 제목을 물으시기에 제가 감히 이 사람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마마께서 손수 써서 보관하신 모양인데 변고로 말미암아 기용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고종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슬프도다. 하고는 곧 그 사람을 군수로 임명하였다. 이처럼 고종은 민왕후를 추념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고종을 고려 공민왕은 왕비인 원나라 노국공주가 1365년에 난산으로 죽자 친히 왕비의 진영을 그려 벽에 걸고 그녀를 그리워했다. 마이너스 필자주에 비견했다. 황현 즈음 임형택의 옮김 역주 매천야록상 P509 비숍의 글은 이어진다. 나는 2년 동안 국왕을 뵙지 못했다. 그동안은 국왕에게 조심과 격동의 세월이었지만 왕은 지치거나 더 늙어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국왕의 평안과 환궁을 축하하자 그는 참으로 쾌활한 분위기로 정중하게 답례했다. 잠시 이어진 대화에 세자가 참여했다. 그 뒤 나는 경운궁의 신축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의 국왕 처소에서 비공식적으로 2번 더 국왕을 아련했다. 반대편에는 죽은 왕비의 제단이 있는데 장식이 아름다운 회랑으로 왕의 처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건물들이 있는 내부 궁궐의 군에는 매우 적었으며 왕의 처소의 뒤에는 돌계단이 솟아있다. 중략국왕은 빅토리아 여왕제위 1837-1901을 위해서 내가 그의 사진을 찍도록 허락했다. 국왕은 내가 골룡포를 입고 있는 초상화를 찍을 것인지를 물었다. 우아한 진홍색의 비단과 황금색으로 가슴과 어깨를 수놓았으며 그의 자태는 위엄이 있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국왕은 흥미롭게 카메라의 여러 부분을 관찰하면서 즐거운 웃음을 띠는 것 같았다. 글은 이어진다. 몇 주 후 환송식에서 왕은 조선에 단독으로 영국 공사를 파견하는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통역관은 소곤대는 말로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설령 공사의 경질이 고려되어도 청나라와 조선의 겸직 공사로 주차하고 있는 맥도날드 경이
북경에 머물고 있는 한 공사의 단독 부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왕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위책 P442 맥도날드 경은 1882년 이집트 정벌에 공을 세운 군인으로 1900년 의화단 사건 때 북경 공사관 보호를 하였다. 그 뒤에 1900년부터 1912년까지 12년간 일본 공사와 대사를 하였다. 위책 P442의 주사 조선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1884년 이후 영국은 북경에 주재한 공사가 조선의 공사를 겸직하고 조선에는 총영사를 주재시켰다. 그런데 고종은 조선의 단독 공사를 임명해달라고 비숍에게 요청했으니 고종의 행태는 조금 황당하다. 일개 여행자에 불과한 영국인에게 이런 중차대한 외교관계를 부탁했으니 외국인이 본 한말 10일 항상 비척거리는 군주 고종. 고종을 경운궁에서 3번이나 만난 비숍 여사는 당시 상황을 기술했다.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손님으로 1년 이상 있었다. 이것이 그의 신하들에게 가장 못마땅한 일이었다. 국왕이 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신하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중략 러시아 공사였던 웨베르 웨버는 조선에서 12년간 근무했다. 그는 능력있고 충실한 러시아의 신하였다. 그는 왕과 모든 외국 사절로부터 신망을 받았다. 웨베르 1841만 1910년 1884년에 북경공사 공사관 서기관 시절에 할러스호 통상조약을 체결시켰다. 그는 1885년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부임하여 2번의 짧은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1897년 8월 24일까지 거의 12년간 근무했다. 1895년 을미사변 때는 미국 공사대리 알렌과 함께 민왕후 시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도했다. 이후 그는 1896년 2월에 아관 파천을 성공시키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았다. 왕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자유를 즐기는 동안 조선에는 이익되는 일이 없었다. 구시대의 악습이 매일 벌어지고 대신과 다른 총신들은 뻔뻔스럽게 관직을 팔았으며 왕의 총신 가운데 한 사람에게 특별히 비난이 쏟아지면 그의 추방을 위한 공식적인 요구는 그의 학부의 협한 차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반항적인 관료와 1895년 8월 8일의 불법적인 내각 제3차 김홍집 내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때때로 비양심적인 왕비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왕은 그의 왕조의 가장 최악의 전통으로 되돌아갔다. 비숍의 비양심적인 왕비의 간섭이란 표현이 날카롭다. 민왕후는 부패한 민시척족 정치의 몸통임은 틀림없다. 비숍의 글은 이어진다. 신하들의 어떤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칙령은 곧 법이 되었으며 그의 의지는 절대적이었다. 이제 권력은 국왕을 둘러싸고 왕의 위엄과 탐욕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몫이 되었으며 아관파천에서 공을 세운 박상궁과 엄상궁의 뜻대로 행사되었다. 왕의 총신들과 아첨꾼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벼슬을 주면서도 국왕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국왕은 끝없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소리만 외쳐대는 기생충. 같은 무리와 식객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박상궁과 엄상궁이 권력을 행사하다니 박상궁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엄상궁 1854만 1911은 1897년에 영친왕을 낳은 엄기비를 말한다. 엄상궁은 8세 때 입궐하여 나인이 되어 민왕후를 모시던 중 고종의 승은을 입은 것이 발각되어 민왕후에 의해 쫓겨났다가 을미사변으로 민왕후가 시해된 지 5일 만에 입궐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남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하층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되고 김옥균을 죽인 자객은 홍문관 교리가 되고 홍종우를 마란 마이너스 필자주 독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부 대신이 되었다. 부정한 매관 매직이 더 심해지고 예산을 장악한 사람이 내장원경이 되고 며칠만 권력을 잡아도 당상관에 오를 뿐만 아니라 무일푼이었던 친척과 친구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고 사소한 비판만 하여도 관직을 잃은 것이 관례가 되어 행정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좋은 뜻에서 시작되었지만
항상 비척거리는 군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를 모르고 있다. 왕의 호의를 믿고 우호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늘 무의미한 것이 되어 탐욕스러운 기생충들의 먹이가 되었다. 외국 모험가들의 도구는 지속성을 깨뜨림으로써 훌륭한 통치기구를 마비시키고 음모자들의 이해관계에 빠진 무분별한 사치에 동의함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개혁을 어렵게 하거나 단절하게 만들었다. 왕은 공사관의 지붕 밑에서 자유를 얻은 이래 단행했던 바와 같은 통치권의 변화를 단행하지 못했다. 나는 왕의 이러한 약점을 기록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개인적으로 나는 왕이 모든 외국인에게 그렇듯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어느 정도의 애국심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나 조선을 불행으로 이끄는 그의 통치술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정상을 참작한다면 그는 특별히 가르침을 받은 500년에 걸친 왕실 전통의 산물이다. 공공사업과 국가의 이익은 다만 국왕이 벼슬을 주고 측근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며 정치란 대신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힘을 빼는 것이라고 배웠을 뿐이다. 불현듯 선조가 생각난다. 선조는 동인과 서인을 번갈아 힘을 빼다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국난을 겪었다. 마이너스 필자 주비숍 지음 신봉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진문당, 2015, p 438-446. 한마디로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1887년 4월 5일에 영국 액턴 경로드 액턴, 1834만 1902. 동료 역사가 크레이그턴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다 외국인이 본 한말 12.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 창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 마이너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블록 입구 마이너스.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7월 2일에는 독립협회가 결성되었고 11월 21일에 옛 영은문 자리에서 독립문 기공식을 하였다. 당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피난사리아관 파천 중이었다.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에 관하여는 영국의 비숍 여사가 1897년에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과 파란 눈의 애국자 헐버트가 1908년에 쓴 대한제국 멸망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독립신문부터 살펴보자. 비숍은 책 제36장에 1896년 서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서울에서 벌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서재필 박사가 1896년 4월에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이다. 이 신문은 영어와 조선 어판으로 3주에 한 번씩 나오는 쪽 신문이다. 독립신문은 1897년 초에는 4쪽으로 증면되고 영어판과 국어판으로 나뉘어 발행되었다. 그 자신의 나라와 시국에 대해 무지한 조선 사람과 서울에 떠도는 소문에 그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국민을 계몽하는 데 최대의 효과를 발휘했으며 사법부와 행정부의 비행에 대하여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서재필 박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신사로서 자신의 조국이 부강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업문으로 된 신문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소년들의 모습과 가게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광경은 1897년에 나타난 진귀한 장면이다. 비숍 지음 신봉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2015, p 453. 헐버트도 책 제10장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언급하고 있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1895년부터 서재필 박사가 중추원 고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추원은 처음에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점차 세력권 밖으로 멀어졌다. 그러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자 서재필 박사와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 밖의 한인의 출현은 러시아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략. 이해 1896년 4월 7일에 서재필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외국어 신문이 창간됐다. 그 신문의 이름은 더 인디펜던트였으며 일부는 한글로 인쇄됐다. 처음부터 그 신문은 한인들 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독립협회가 조직되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헐버트 지음 신봉용 역주, 대한제국 멸망사, 2019, p189, 192. 1895년 12월 26일에 서재필 1864만 1951이 미국에서 귀국하였다.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 미국으로 피신한 그는 필립 제이슨이란 미국인이 되어 11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고종은 그를 중추원 고문으로 10년간 근무토록 임명하였다. 1896년 2월 11일에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자 일본 민간지 한성신보가 아관 파천을 비난했다. 정동파 내각은 정부 신문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박정양 이완용 등과 서재필은 관민 간의 이해 촉진과 국민 계몽을 위해 신문 발행에 쉽게 합의했다. 내각은 1896년 1월 신문 창간비 4,000원과 신문사 사옥을 서재필에게 제공했고 서재필은 4월 7일에 한글과 영문으로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 창간일 4월 7일은 오늘날 신문의 날이다. 서재필은 독립신문 창간 논설에서 일공명정대한 보도 이한글로 발행. 삼회국인에게 조선 사정을 알게 하고자 영문도 발행 사정부 관원의 잘잘못을 감시. 오남녀노소, 신분의 상하, 빈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외국 물정과 국내 사정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동파 내각은 독립신문 보급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농상공부는 신문 발행을 공식 허가하여 관보와 동일한 제2종 우편물로 값싸게 우송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고 학부와 내부는 학교와 지방의 신문 구독을 지시했으며 각 관청의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취재 활동을 보장해 주었다. 독립신문은 발행 초기에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의 자주 독립을 역설하며 국민 계몽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고종과 정동파 내각 그리고 서재필은 삼각 밀월 관계였다.